네, 우리 이종석 장관은 참여정부 중반기에 통일부 장관을 맡았죠. 그 전에는 NSC 사무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선언, 2007년에 14선언 때는 그때는 이재정 장관이셨나요? 예,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사, 외교, 남북관계 전체를 총괄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균동 감독은 제가 그 1년 반 전에 그 국민의 명령이라고 야권 통합운동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초고를 제가 보내드렸고, 이거 읽어보고 나서 이거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영화도 안 찍히고 영화 제작비도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할 일 없는 김에 그냥 같이 해보자. 농담 삼아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민주통합당까지 만들어냈죠.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체격이 컸는데 위암 수술이 굉장히 체중을 많이 빼게 만들었습니다. 두 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는데, 네, 말씀은 좀.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제가 내려온 거는 뭐 물론 문성군 후보를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만은 꼭 여러분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인데요. 여기 문성군 후보를 제가 아주 여기 여균동 감독처럼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운영하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지점에서 제가 문성군 후보를 만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평등, 주권, 많은 그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또 후보 시절부터 하셨고 또 국가도 운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제가 볼 때 가장 큰 심성은 뭐였냐면, 제가 볼 때는 의리였습니다. 마치 동네 조폭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신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싫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격렬했습니다. 문성군 후보가 아마 여기 내려오신 유일한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의리인 것 같아요. 의리가 아니었으면 여기 내려오지 않았겠죠.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나갔으면 어디가 됐을 텐데. 근데 이 문성군 후보가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참여정부를 만들어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1등 공신입니다. 근데 이 문성군은 참여정부 5년 동안 단 하나의 자리도, 영광스러운 자리, 또 나름대로 힘 있는 자리 단 한 번도 탐해본 적도 없고 또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같이 장문전하다 어떻게 들어가서 NSC도 운영해보고 장관도 해봤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참여정부를 탄생시켰지만 그 자체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003년 가을에 문성군을 대북 특사로, 공식 특사로 대통령이 북한을 보내서 북한의 지도자들과談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그 혹이 얼마나 정말 자격증 하나 가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말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지난 수년간, 작년인가 그 대북 특사 얘기 이 정권에서 그 대북 특사 문제 갖다가 하도 어리숙하게 아마추어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참여정부 때 특사 얘기가 나와서 그때 공개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성군이라는 사람이 다녀왔다. 문성군은 대한민국의 원세훈 국정원장은 조금만 북한 관련된 정보만 있어도 입을 벌리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국가정보를 흘리는 건지, 이게 국정원 너무나도 진짜 가벼운 그런 국정원장이지만, 국정원장은 안 했지만은 문성군 후보는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자기가 비록 민간이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가 지급 수여한 거에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문성군이다.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고 바라던 거, 여러분 부산항
부산항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가장 남쪽에, 동남쪽에 있지만 또 가장 큰 항구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10만 평방킬로미터에 4.8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산은 그렇지만 사실은 5,500만 평방킬로미터에 40억 명이 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쪽에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항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부산항 하고 있지만 불과 4.8억만 대한민국 휴전선으로 묶여 있어서 4.800만 명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부산항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휴전선을 뚫고 이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시베리아 대륙으로 철도가 연결되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아시아 하이웨이가 중국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물류의 이동기지가 만들어지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때 이 부산은 40억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가장 큰 최고의 항구, 세계적인 항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산 사람들이 번영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이 길을 만들고 이 길을 열려고 했던 것이 노무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연결했죠. 개성공단도 만들었지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북한하고 대화하는 게 어려워도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걸 누구 할 것인가 앞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이곳에서 여러 번 똑같은 사람들을 찍어줬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길을 막아왔습니다. 그 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문성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문성군이 그 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성군이 국회 나가면은 틀림없이 휴전선을 다시 열고 철도를 다시 연결하고 다시 시베리아 유라시아를 뻗는 그래서 부산을 유라시아 대륙의 최고의 물류기지 최고의 항구로 만들어서 부산을 번영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사실은 내일 그 오마이에서 하는 총선 버스를 타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내일 와야 되는데 대체 강가에 내놓은 애처럼 사실 좀 조마조마합니다. 뭐 저도 참 어린이긴 한데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와야 되고 사실 아무도 오늘날의 지금의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을 때 그냥 종이 한 장 들고 시작한 그리고 찾아가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권이 통합되고 저 면 빠지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단군 유사일의 최악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 그 연장을 막을 수가 있다 라고 길에 나서기 시작한 진짜 그야말로 단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통합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뭐 2개로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통합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요구하는 변화에 겸허하게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근은 그때서부터 대한민국에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뭐 영화도 하고 싶었겠죠. 그런 꿈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명계남 선배가 있는데 장난처럼 얘기한 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난은 그랬습니다. 문성근 대통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사소한 얘기인데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변화의 벽을 뚫을 수 있는 게 문성근 아니야? 우리 주위에 누가 있어? 라고 하는 말에 다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담 비슷하게 지금 부산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부산은 굉장히 획기적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충분히 아시죠? 이제 부산이 문성근을 선택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성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뭐 여기 벌써듯이 서 계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그 시민들께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20여 년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걸어 내려가서 결국 인천에 추월당할 위기에까지 처해졌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난 20년 넘게 한나라당 일당 지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정치에서 경쟁이 실종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 많이 달라는 거 아니다. 뭐 18개 의석 중에서 18개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절반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3분의 1만 주십시오. 그러면 부산의 정치에서 경쟁이 일어나서 활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 항구가 있고 철도가 있고 공항이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육해공 3박자 물류 중심 도시가 될 때 부산은 완전히 새로운 부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산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수도권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고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연설부터 해서 유서까지 참으로 많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실 본 선거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고민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지 않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어차피 아실 테니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면 야, 너 뭐 노무현 팔아서 뭐 하려는 거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선거, 솔직히 선거, 공식 선거 바로 전날 밤에 결정했습니다. 아니다. 얘기하자. 노무현 팔아서 뭐 하려는 거 아니냐?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팔아 뭘 할 건데? 노무현 팔아 국회의원 하겠다는 거라면 국회의원 할 거면 수도권에 출마하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판다라고 공격해봐야 난 얼마든지 맞받아칠 수 있다. 내가 왜 북강서울에 출마했을까? 할 결심을 했을까? 노무현 때문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강서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로부터 차가운 냉대를 받았습니다. 너 연고도 없는데 왜 왔냐 이거죠. 참 슬펐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문득 그렇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으니까 여기 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노무현 형님이 그냥 사고로 돌아가셨더라면, 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더라면 저 안 나왔죠. 정치 안 했죠. 여기 올 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제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한테 북강서울 말고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은 무엇을 하려고 했으며 왜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걸 이 총선 과정에 그냥 얘기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유서 아까 쭉 들어보셨습니다.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남겨라. 그건 살아있을 때도 이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바쳐 노력했습니다. 지역 대결 구도에 끝없이 도전하면서 끝없이 실패했습니다. 2000년 여기에서 마지막 출마해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도 봉화에 묻혀서 이 지역구도의 해체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호소하기 위해서 그저 작은 비석 하나 남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 전체를 운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08년
노무현을 향해서 엄청난 공격이 퍼부어질 때 우린 모두 다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그 공격이 자신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에게 나의 실패가 진보 진영의 실패가 아니니 나를 버려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민주 진보 진영이 나로 말미암아 침몰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하면서 몸을 던진 거였습니다. 그가 말한 운명은 실패한 운명이 아니라 이 역사와 이 정치의 모순 구조를 모두 안고 감으로써 민주 진보 진영에게 활로를 열어준 그런 투신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받아서 지금 문재인도 뛰어나온 것이고 또 저 역시 부족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걸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서 있습니다. 노무현이 꿈꿨던 세상과 참으로 180도 다른 엄청난 세상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참 이명박 대통령 후보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전과가 10개가 넘는데도 우리는 압도적으로 그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민의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들 5년 동안 90조를 넘게 감세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수 결손은 간접세로 메꾸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나 저나 소주 한 병 사면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그 간접세 비중이 참여정부 5년 동안에 꾸준히 내려가서 50% 이내로 떨어졌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또 꾸준히 올라서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과 부자들이 똑같이 내는 간접세 높여서 그 세수를 메꿔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무한정 풀어줘서 대기업 3세 4세들은 이제 빵집까지 하고 커피숍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안철수 교수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만들지 않는 한 이 나라 경제는 희망이 없다 라고 얘기하건만 마이동풍입니다. 영포라인 들어보셨죠? 뭐 74명이지 47명인지 그럽니다. 이제 TK로도 부족해서 영포라인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민간인 사찰, 그거 배후에는 영포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자기네 한나라당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찰했던 거죠. 그 사람들 쫓아내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반면교사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말 미래 비전을 저절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국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이게 우리 민주통합당이 2013년 정권교체를 이루면 꼭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 부산에 와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치하에서 우리 부산이 당하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피해 참 많이 봅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가면서 중소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산에 한국의 100대 기업 중에 단 한 개 기업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전신 시절에
부산 베이스의 대기업은 모조리 붕괴했습니다. 사마고무, 국제상사, 동명목재, 지금 하나 남은 게 삼성 르노 자동차인가요? 중소기업만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이명박 치하 들어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정부 발표가 63%입니다. 민주노총 발표는 50%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그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분들의 월급을 딱 반 받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산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죠? 국민의 70% 이상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4대강 삽질 23조 때려 부어서 했습니다. 낙동강에 제일 많이 부었죠. 그거 5분의 3 이상은 뭐더라? 동지상고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그 동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함된 콘소시엄이 사업을 맡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낙동강물 먹는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고 부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쁜 수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동지상고 동문들 돈 벌었습니다. 부산의 미래 해수부 폐지했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 일어났죠. 전 정말 그 사건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권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정보 다 빼서 다 예금 인출했어요. 부산의 서민들 예금하고 있던 사람들만 몽땅 덤태게 썼습니다. 그 사건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는. 근데 덮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도 나기 직전에 정보 빼서 돈 다 뺐어요. 안 알려줬어요, 서민들한테. 지금 부산은행 피해 사례의 3분의 2는 이미 부실이 확인된 마지막 2년에 예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권은 동남권 신공항이죠. 언제 부산 시민 여러분 신공항 지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덜크덕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더니 집권하고 나서 경북하고 부산 사이에 싸움 붙였어요. 영포 라인이 움직였는지 어떤지는 모르죠. 백지화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 나와서 남북권 신공항이래요. 결국 밀양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을 오락가락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산을 박대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럴 수 있죠? 왜 이럴 것 같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한나라당 싹쓸이를 해주셨죠. 이번 4월 총선에서도 또 1번을 찍을 거라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모욕을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부산 사람들이? 박근혜 대표가 부산에 4번 왔습니다, 지금까지. 2번 더 온답니다. 6번 와요. 왜 올 것 같습니까? 어차피 조경태와 문재인은 포기했어요. 저 떨어뜨리려고 오는 겁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정말 민주통합당이, 민주진영이 여기서 4, 5명, 5, 6명 당선자를 내면 이 부산이 무너진다.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 안 된다. 요것 때문에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명박 치하 4년 부산이 어떻게 당했는지 보셨잖아요. 부산의 발전 전략 다시 말씀드립니다. 딱 하나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대로 남북관계 단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퍼주기 하지 말고 상호주의하는 게 맞지. 저것들 맨날 총질하는 애들인데 쟤네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자는 얘기냐. 그렇게 비판하십니다. 네, 북한 체제 말도 안 되는 체제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체제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체제를 비판하는 것과 교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돈이 남으면 장사하는 거예요. 돈이 남으면 교류하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 아닙니까? 우리 국가보안법 그대로 있어요. 반공해요. 근데 왜 중국하고 교류해요? 돈이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남북관계 개선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한 게 아닙니다. 먼저 시작한 건 노태우 대통령이 했어요.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왜 했겠습니까? 군인이. 종북 좌파라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한국 경제를 위해서 중국이 개방되기 시작하니까 중국 시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한 겁니다. 그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을 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종석 장관이 부산은요, 이 한반도의 반쪽짜리 조그만 섬나라의 남쪽에 있는 조그만 항구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남북 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 중국, 러시아, 유럽 대륙 전체가 포함된 큰 대륙의 출발 항구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를 합친 것보다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수출하는 물건을 여기서 철도로 날라봐요. 컨테이너 트럭으로 끌고 가봐요. 우리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건도 우리 신항만으로 옵니다. 이 물류의 장점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체들이 부산으로 옮겨옵니다. 이게 살 길 아닙니까? 그러면 항공 수요가 높아지죠. 공항은 가덕도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단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동교동을 찾아가서 김대중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북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더니 옳습니다 각하, 옳습니다 각하를 5번을 하고 갔어요. 자기는 실용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로 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남북관계 그냥 지속할 줄 알았어요. 결국 한나라당 내 극우파와 조선일보의 방해로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 정권의 성격입니다. 새누리당이 조선일보와 극우 세력과 손을 끊기 전에는 이 나라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를 단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게 기대야 됩니다. 쌀을 얻으려고 북한에 깔려있는 7,000조 원어치 지하 자원을 차례로 팔아 넘겨야 돼요. 지금 차례로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자, 남북관계 개선해서 우리가 철도 연결해서 대륙 국가가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비전을 포기하고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없이 우리 민족의 터전 한반도의 반을 잘라서 중국에 거저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완영은 돈이나 받았지. 이 이명박은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영토 반을 잘라서 왜 그냥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이런 반민족적인 매국행위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번 선거는요, 이 4월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하나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12월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그 다수당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이 복지를 확대하겠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벽지가 확대한다 그랬더니 빨갱이라고 좌파라고 그렇게 공격해대더니 이제 자신들이 한대요. 좋아요. 환영해요. 그런데 남북관계는 개선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명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20, 30년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거가 되는 겁니다. 자, 박근혜 씨 2번 더 올 겁니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TK 중심의 부패한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부도덕한 부패 세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서민도 더불어 사는 세상,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추구할 민주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번 4월 총선의 의미입니다. 자, 노무현이 꿈꿨던 세상,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이 다 잘했다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 반성을 토대로 우리 2013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우리의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낙선 같은 거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노무현 4번 떨어졌고요. 김두관 6번 떨어졌고요. 김정길 7번 떨어졌습니다. 여기 북갑의 전재수 2번 떨어졌고, 저기 양산의 송인배 3번 떨어졌고, 하여튼 다 수두룩합니다, 부산에.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당선되지 않아도 전혀 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당선되고 싶습니다.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노무현을 위해서, 그리고 노무현이 그렇게 끝없이 짝사랑했던 부산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꼭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2일 날 봉화에 가서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2000년에 떨어졌죠? 전 걸렸습니다. 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호소를 이제 부산 시민들이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2000년에 노무현이 내밀었던 손, 솔직히 내팽개치셨지 않습니까? 안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12년 만에 제가 대신 내밀겠습니다. 노무현 대신 내밀겠습니다. 제발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2012년 시민 여러분, 저랑 같이 봉화에 가서 봉화 막걸리 마시면서 우리 노무현에게, 노무현 대통령께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